자, 관세법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세의 그 과세 요건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시간이 되겠는데, 관세를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려면 일정한 그것에 대한 그 제반 요건이 갖춰야 되는데, 관세를 과세를 하게 되려면 일단 네 가지의 요건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첫째는 과세를 할 수 있는 그 물건의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과세 물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수입한 화주 그 수입자에 대해서 그 관세액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러한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납세 의무자 그리고 과세 표준이 있다. 여기서 이제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바로 과세 표준은 세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물건의 그 수량 또는 이제 가격을 이렇게 의미하게 되는데, 즉 다시 말해서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이 되겠습니다.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바로 이제 수량과 가격이 되겠다. 이것은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이제 관세율을 이제 부과를 하게 되면 이것이 네 개 항목이 다 갖춰져서 과세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율이라는 것은 관세액을 이제 산출하는 데 있어서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그 비율을 이렇게 의미하게 되는데, 이렇게 개별 상품에 대해서 미리 정해져 있는 이러한 관세율을 이제 적용하게 되는데, 그 수준과 구조를 통해서 수입 가격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수입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제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이제 불러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관세 정책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율을 이제 높게 부과를 하게 되면 일단 관세액을 이제 많이 징수하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세액에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고, 또 이렇게 관세율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이제 보호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뭐 긴급관세라든지 이제 보복관세라든지 그런 것이 나왔을 때 적절하게 이 관세율을 이제 조정함으로써 바로 경제적인 이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입 물품에 이제 범위가 있다. 그래서 수입 물품에는 수입에 대상되는 그러한 물품이 있어야 되겠는데, 일단 여기서 전자적 무채물은 일단 제외가 되죠. 전자적 무채물은 일단 여기서 이제 제외가 되고, 이것은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과세의 객체는 크게 유채물 그리고 무채물이 있는데, 이 무채물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제 전자적 무채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전자적 무채물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이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물품으로서의 어떤 효용 가치가 없는 것, 이를테면 이제 사체라든지, 어디서 이제 이렇게 우리 해양 선원들이 뭐 고기 잡이를 하다가 이렇게 사망하였을 때, 그러한 이제 사체가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경제적 목적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주의하실 것은 이런 전자적 무채물은 이제 제외가 되는데, 이런 전자적 무채물이 유채물에 담겨서 왔을 때, 다시 말해서 PC에 저장된 소프트웨어다. 원래 그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치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전자적 무채물로 이제 그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소프트웨어에 어떤 그 상표권이라든지 또는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게 원래 들어오는 가격에 부과가 되어 있다. 만약에 뭐 포토샵이라든지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그러한 것을 이제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뭐 특허권이 뭐 10%라든지 또는 20%라든지 그러한 금액이 여기에 가산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것도 과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 물건의 그 확정 시기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과세 물건이
과세 물건이 수입되었을 때, 그것의 그 시점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도착했을 때를 바로 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 하는 것 따라서 일반 물품과 이제 원료 과세 물품의 그런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일단 일반 물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공산품을 이야기하게 되죠. 뭐 TV라든지, 뭐 MP3 플레이어라든지, 또는 기타 뭐 TV라든지 뭐 이런 것들, 비디오 카세트, 뭐 모니터 이런 것들 여기 이제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수입 신고할 때에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수입 관세는 바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이제 관세액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성질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것들, 이것이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 것이냐, 뭐 디스크라든지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하여튼 일반 공산품, 그러한 용도, 그리고 그것에 바로 이제 수량 몇 개를 갖고 왔느냐,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과세 물건을 확정을 한다. 그리고 원료 과세 물품에서 보세 공장에서 제조 가공된 물품 중 원료 과세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세 공장에 반입할 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의한다. 됐어요? 보세 구역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제 보세 구역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보세 공장이라고 해야 정확하겠네요. 보세 공장. 이렇게 이제 보세 구역 내에 이제 수출 관리 자유지역 같이 마산이라든지 익산에 있는 그러한 이제 공단처럼 그러한 보세 구역 내에 있는 보세 공장에 어떤 수출품을 이제 제조하기 위해서 해외로부터 그 원료를 수입을 해와야 되겠죠. 근데 그 원료가 이제 수입되어 왔을 때, 그때는 일반 물품은 바로 반입할 때에, 수입 신고할 때에 물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가 되지만, 바로 이러한 상품들, 이러한 것들, 외활동용 원료라든지 또 한도 원료에 해당되는 그러한 물품들은 바로 보세 공장에 반입할 당시 성질과 수량에 의한다. 그래서 보세 공장에 반입할 당시라는 것은 바로 원료 과세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운반 도중에 이렇게 배가 쭉 운항을 해가지고 보세 구역에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어떠한 제품들은 부패되거나 이제 변질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령 뭐 식용 어떤 음식에 들어가는 어떤 첨가물이라든지 뭐 소스라든지 기타 어떤 소맥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베이컨 같은 거, 소시지 이런 것들, 그것들에 대한 원료,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올 때 운송 도중에 부패되거나 변질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 반입될 때의 성질과 수량에 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통은 이제 과세 물건을 확정할 때는 이렇게 일반 과세 물품에서 그다음에 일반 물품 그리고 원료 과세 물품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예외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 두 가지 상황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그 과세 물건을 확정을 하느냐.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선정용품이 선용품이나 기용품을 허가대로 적재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이것은 이제 하역 허가를 받은 때 이렇게 되는데, 자, 허가대로 이제 적재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는 처음에 이제 수입 신고서를 이제 제출을 할 때 들어오는 배에 만약에 모니터를 100대를 이렇게 실었다, 100대를 반입을 한다라고 이렇게 신고를 해놨는데 실제 세관에서 검사를 해 보니까 이것이 모니터가 100대가 아니고 150대더라. 150대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제출된 그 수입 신고하고 실제 물건이 이제 적재된 것이 다르죠? 바로 이럴 때, 이것이 바로 이제 수입 신고하고 다르게 적재되어서, 즉, 허가대로 적재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바로 이제 하역 허가를 받았을 때, 즉, 물건이 이제 내려왔을 때, 그때, 과세 물건을 이제 확정한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보세구역에서 장치 물품의 멸실멸각으로 추징하는 경우, 일단 이제 보세구역에 들어왔는데 장치되어 있는 이러한 물건, 장치라는 것은 이제 물건을 이제 보세창고라든지 보세구역에 이렇게 놓아두는 것, 그것은 이제 장치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물품들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래서 뭐 기타 못 쓰게 돼가지고 완전히 어디 사라져 버리고 없다. 이제 그럴 때, 그다음에 이제 멸각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이제 없애버린 거. 자, 그럴 때는 바로 멸실 또는 이제 멸각된 때, 그때 이제 과세 물건을 확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여러분들 다 이제 읽어보시면은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보세 운송 기간이 경과하여 추징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데 보세 운송 승인은 얻은 때 하는 이 얘기인데, 자, 보세 운송이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배가 이제 부산항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부산항에 들어왔는데 실제 이 물건은 어디쯤 할까요? 한 뭐 구미쯤 할까요? 구미에 있는 어떤 그 최종 수입자에게 이 물품이 운반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부산항에 하역된 것이 이제 구미로 트레일러에 실려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동하는 도중에는 이것은 바로 통관이 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즉, 비록 항구에 내려서 하역이 되어서 이렇게 국내 지역을 운항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관세액을 부과받지 않고, 그리고 그러한 이제 관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는 아직까지는 바로 외국 물품의 상태이죠. 이 상태는. 비록 국내에 있더라도 이것은 외국 물품이다. 그래서 외국 물품의 상태에서 관세액을 부과되지 않은 상태, 즉 보세 그 상태에서 운반을 해가지고 해당 목적지로 운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세 운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뭐 트레일러 기사가 가다가 중간에서 서가지고 컨테이너를 개봉해가지고 이 물건을 이제 빼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관세 포탈이라든지 그런 제가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 목적지에 뭐 구미에 어떤 또 보세 구역이 있겠죠? 보세 구역이나 뭐 보세 창고도 좋습니다. 또는 뭐 지정 장치장이라든지, 그런데 일단 물건이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에 장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부과된 그 적정 관세액을 납부를 하고 물건을 이제 반출을 하게 되죠. 바로 이렇게 운반하는 것,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운송을 하는 것, 이것은 이제 보세 운송이라는데, 보통은 이제 7일. 이제 7일이 이제 그 보세 운송 기간이죠. 이것이 이제 너무 만약 지체가 되면은 중간에 그 물품이 뭐 도난을 당한다든지 또는 물품이 사라져가지고 관세액을 이제 추징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이제 보세 운송을 할 때는 길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냥 뭐 트레일러 기사가 마음대로 막 가는 것이 아니고, 부산항에 내려진 물건이 서울로 갈 때는 몇 번 국도를 타라, 또는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라라는 그러한 것도 사전에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반드시 그 트레일러 기사는 보세 운동 상태에서 물품을 운송할 때는 반드시 그러한 길을 따라서 가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깊이 뭐 아실 필요는 없겠고요. 또 그렇게 이제 이해를 쭉 하시고 그 다음에는 넘어가 보면 자, 매각 물품의 경우 이렇게 되는데, 매각 물품의 경우는 매각된 때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매각 물품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세 창고에 물품이 이렇게 적재가 되어 있단, 이제 장치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장치가 되는데 화주가 나타나가지고 이 물건을 반출을 해가야 되는데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물품을 계속 장시간 동안 이제 여기 장치를 하고 있으면 이제 창고료도 올라가고, 그리고 다른 물건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 물건 때문에 장치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그 창고료를 회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속한 물품 적재 공간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물품을 보통 이제 15일, 여기서 이제 특허 보세 구역, 특허 보세 구역은 15일, 그다음에 지정장치장 같은 경우는 30일이죠. 지정장치장 같은 경우는 30일 동안 이렇게 장치를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물품을 또 공고를 하고, 매각을 한다고 이제 공고를 하고, 그게 이 물품을 이제 경매를 붙이게 되죠. 그래서 경매를 붙여가지고 해당되는 그 관세액을 징수를 하고, 그 나머지는 다시 그 주인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이제 공고를 해가지고 주인이 나타나면 판매 처분
외에 관세액을 징수하고 난 그 외에는 이제 돌려주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것 지정 장치 기간을 넘긴 그러한 물건을 경매를 통해서 매각을 했을 때 그 매각 당시를 바로 과세 물건의 확정 시기로 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납세 의무자를 볼 수 있는데 아까 이제 과세 확정의 그 요건에 대해서 과세 물품이 있었고 납세 의무자가 있었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그 물품을 수입한 그 화주가 되겠죠. 그것이 원칙적으로 그 화주가 이제 그 관세를 내야 되고, 그러나 수입을 해온 그 화주가 장시간 동안 행방불명이라든지 또 연락할 어떤 주소가 없다든지 그런 방법이 없다든지 이제 그럴 때는 바로 수입 신고를 신청한 그 대리인이 이제 연대에서 납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이제 원칙적 납세 의무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 자, 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아 대행 수입한 경우에는 수입을 위탁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A라는 사람이 어떤 미국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하게 되는데 그것을 B라는 사람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B가 그 수입 대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입을 의뢰한 자, 바로 수입을 위탁한 자, 이 자가 바로 원칙적으로는 관세 납부의 의무자가 되겠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물품을 수입했을 때 그 물품의 수입을 요청한 자, 그 물건의 소유자는 화주라 그러게 되는데, 일단 이렇게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수입신고 수리 전에 양도한 때는 양수인. 그래서 일단 이제 보세창고에 물건이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반출이 안 된 상태에서, 반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세창고에 있는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 물품을 양수받은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상업서류, 그죠? 상업성적인 선화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그 수하인이 바로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연대 납세 의무자는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가 장시간 행방불명됐다든지 연락 방법이 두절되었다든지 그럴 때는 바로 수입신고를 신청하고 그리고 수입신고서상에 기재된 그러한 통관 조치를 수행한 자. 그래서 이제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통관취급법인은 바로 이제 포워딩 업체라든지 이런 데가 되겠죠. 이것도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연대 납세 의무자에 해당되는 자가 아닌 것은, 그래가지고 세 가지의 이제 보기를 내고 이제 다른 사람을 해가지고 양도인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주의 깊게 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표준 이렇게 되는데, 자, 과세표준이라 하면 세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한다. 그래서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이라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관세법상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바로 종가세, 종량세가 아니고, 자, 과세표준은 종량세가 아니고 종가세다. 그래서 종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물품이 이렇게 수입이 됐으면 거기에 이제 관세액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통념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관세액을 이제 부과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 표준적인 그 과세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칭 이제 6가지의 방법이 있게 되는데, 적용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6가지로 분류가 되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을 이제 과세 표준화하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그 정해진 원칙에 따라 관세의 그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것을 관세 평가라고 한다. 속칭 이제 줄여가지고 이것을 그냥 평가라 그러죠. 평가.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것, 이것을 바로 그러한 절차, 그래서 관세 평가, 줄여서 그냥 평가라고 한다. 그래서 이 평가 부분 왜 관세액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수입 물품의 저가 신고를 방지해서 관세 수입을 확보한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평가해야지만, 만약에 수입해서 부과돼야 될 그런 세금이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 수입한 사람은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이것을 작게 신고하겠죠. 만약에 수입 물품이
한 1억이다. 1억이다. 근데 1억인데 이렇게 1,000만 원의 세금을 부과를 받는다. 관세를 부과받는다. 그렇게 되면 뭐 이것은 뭐 5천만 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송장 금액을 이제 낮춰가지고 통관을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세 가격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가 신고로 인한 부당한 외화 도피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반대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1억을 수입을 해오면서 뭐 2억을 수입해 온다. 그래서 실제 물건 가격이 1억 원인데 2억 원이다라고 일부러 가격을 이제 올리게 되면은 결국은 수입 대금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차액 1억이 다른 그 수출국으로 이전되게 되니까 결국 이것은 외화를 이제 도피하는 게 되겠죠. 바로 이렇게 철저한 그 과세 표준을 정해서 그 관세액을 결정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정확하게 그 어떤 외화 도피를 이제 방지하고 부정무역이 조장되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일련의 그런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바로 관세평가, 좀 줄여서 평가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가격을 이제 결정하는 방법에는 6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먼저 제1방법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 과세 가격의 결정 방법은 뭐 매회 1개 내지 2개는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 보통 이제 제1방법하고 2, 3, 이 방법만 그 해당되는 조항만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 4, 5, 6항은 그냥 큰 타이틀만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당해 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 가격 결정 방법, 이것이 이제 가장 이상적이고 기본적이고 이제 원칙적인 방법이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쉽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들, 그러니까 뭐 수입 송장에 이렇게 물건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으면 그 기재된 물건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다른 조건이 없는 것들, 이것이 이제 가장 그 기본적인 원칙적인 방법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거래 가격이라는 것은 수입 거래에 대하여 그 물품의 수입국에 수출 판매된 때에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고 금액의 총액, 그래서 거래 요건을 갖춘 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의 조정 요소를 감안하고 운임 보험료를 가산하여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운임 보험료를 가산하여 결정하니까 결국은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액을 부과하는 것은 바로 CIF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만약에 수입 물품의 총 가격이 500만 원이었다. 이것은 이제 실제 가격입니다. 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실제 가격인데, 여기에 바로 CIF 조건을 하게 되니까 보험료, 운임이 여기에 또 포함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또 기타 조건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수익 가격은 500만 원이지만 이것이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실제 그 거래 가격하고는 다르게 나오게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래 가격이라는 것은 바로 수입상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 대가로 지급하는 그러한 금액과는 다른 개념이다. 관세 평가를 해서 내리는 금액하고 실제 수입상이 수산에게 지급해야 되는 이러한 돈, 이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 가격이 성립이 되려면은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게 되면 말이 참 어려워가지고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일단 뭐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것이 된다. 뭐 어떤 중개모를 거쳐서 뭐 물건이 한국으로 반입되지 않고 이렇게 우회해서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고, 일단 국내로 이제 반입이 되는 그 대상만 과세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구매자가 물품을 처분 또는 사용함에 있어서 제한이 없어야 한다. 자, 구매자가 물품을 처분 또는 사용함에 있어서 제한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어떤 케이스일까요? 바로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어떤 전시회에 전시를 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물건은 팔 수 없는 물건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기계를 이제 도입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그 물건을 이제 임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빌려온 물건이니까 그것을 처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전시용 물품이라든지 또는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수입되는 그러한 물품,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선용으로 들어오는 것. 뭐 한국에 어떤 뭐 큰 천재지변이 있어가지고 외국으로부터 어떤 구호물자가 들어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제 판매용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이나 판매하면서 어떤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구매자와 이 판매자 사이에서 여기서 이제 구매자는 바로 수입자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익스포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약정을 하기를 이 판매자가 이제 물품을 만약에 100개를 수출하는데 그러한 전자조건으로서 구매자 물품을 뭐 50개를 역으로 수입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조건이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 수입돼 들어오는 이러한 물건에 대해서 과세되는 금액은 마이너스 50개 차액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거래 가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제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매자가 이제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어떤 그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TV를 대당 만약에 뭐 100불에 이렇게 수입을 한다. 그러한 조건으로 이렇게 수입을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봤을 때, 그러면은 이쪽에 이제 수출자가 수입자의 다른 물건, 뭐 MP3 플레이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뭐 대당 뭐 30불에 사간다 하는 그러한 조건이 붙었을 때, 그렇게 되면 이 금액과 이 금액이 서로 이렇게 상계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의 실질적인 이 100불을 여기다가 관세액을 이제 부과할 수 없게 되겠죠. 바로 이제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판매자가 이제 반제품을 공급을 하고 일정 수량 부분을 그 대가로서 이제 완제품을 수입자로부터 받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어떤 조립되어야 되는 그런 상품이죠. 근데 반제품이라 그러는데, 이제 완성품이 아닌 그러한 반제품을 바로 이렇게 수입자에게 판매를 하고, 그럼 수입자는 이 반제품을 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완성품을 이쪽에 납품한다는 그러한 조건, 또는 뭐 다라든지 또는 뭐 일부라든지 그러한 것을 이제 납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물건, 그것 역시 실제 들어왔을 때 거래 가격하고 그 다음에 조립해서 판매하는 가격하고 빼야 되니까, 그죠? 빼야 되니까 정확한 가격이 산출될 수가 없겠죠? 바로 이러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해 물품의 수입 후의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지 않아야 된다. 즉 수입자가 판매한 그러한 판매 이익이 수상에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수입자가 그 물건을 팔아서 판매 소득이 수익이 판매자에게 갈 수 있는 경우는 바로 위탁 판매 수출이 되겠죠. 그죠? 이쪽에서 수입자가 봤을 때는 이쪽에서 수탁이 되는 것이고, 수출자가 봤을 때는 이제 위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위탁 판매 수출 같은 경우는 일정 상품을 내가 무상으로 이제 받았다가, 그 다음에 판매되는 금액에 따라서 이제 계속 보내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판매 수익의 일부가 이제 건너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위탁 판매 수출 같은 것, 수탁 판매 수출,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자, 다음에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서 그 관계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특수한 관계라는 것은 어떤 그 수출자와 이 구매자와 판매자가 어떤 동업관계, 이런 관계를 이제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거래 가격이 뭐 1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10불이라고 합시다. 10불인데 서로 동업을 하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편익을 도모하면서 이것을 낮춰서 거래를 한다든지 또는 높여서 거래한다든지, 바로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동업 거래가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친족이 되면 안 되겠다. 친척. 구매자가 아버지고 판매자가 뭐 아들이다. 그렇게 되면 역시 이런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친족 관계의 사정이 개입이 돼가지고 정확한 가격이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서로가 이제 고용 관계에 있는 경우, 이제 이쪽에 이제 판매자가 어떤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사장이고, 이쪽에 이제 수입자가 그러한 물품을 팔아야 되는 어떤 고용 관계에 있다. 부하 직원이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 서로의 어떤 뭡니까? 그 거래 가격을 이제 높게 책정한다든지 또는 낮게 책정한다든지 해가지고 외화를 도피한다든지 또는 관세액을 포탈하려고 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 되겠죠. 바로 이러한 상황은 특수 관계가 있어서 수입 물품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이것은 바로 제1방법의 거래 가격의 성립 요건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 중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다음의 것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실제 거래 가격에 실제 과세 대상 물품 과세 물건의 어떤 과세 표준을 정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제 관세액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했던 그 지급한 금액 그리고 이제 지급해야 할 금액 그것에 대해서 통칭해서 그것을 다 포함하는 것 그것을 갖고 그러한 요건들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관세액에 책정을 하게 되는데 일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공제를 통해서 그 가산금에서 이걸 빼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헷갈리게 되는데 일단 정리를 해보면은 거기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 중 다음의 것 중에서 라마사 그죠? 수입 후에 행해지는 당해 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당해 수입 물품에 관한 기술진에 필요한 비용 이런 것도 과세 표준을 설정할 때는 포함이 되지만 나중에 공제가 된다. 왜? 결국은 물품이 이렇게 이제 반출이 됐다면, 그죠? 이 반출되는 이 시점에서 수입신고 시점에서 일단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액을 다 부과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반출이 되는데 이 두의 어떤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작업에 대해서 또 관세를 이제 부과하게 된다면 이중관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공제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수입 후에 행해지는 수입 물품을 어떤 그 공장에다가 설치를 한다든지 다시 또 조립을 한다든지 그럴 때 들어가는 그러한 비용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제 요소에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수입항 도착 후에 당해 수입 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그래서 일단 부산항에 이제 물건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반출을 하고 이것을 목포라든지 광양이라든지 그쪽 해당 어떤 공장으로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이쪽에 반출되어 온 그 수입신고 수리 시점하고 이거는 다르죠, 그죠? 정상적으로 관세를 다 내고 이러한 운송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세 운송은 아닙니다. 일단 수입신고를 하고, 그리고 관세액을 납부하고, 반출을 해 나온 상태, 그때는 보세 운송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이제 운송을 할 때, 그 다음에 운송 과정에 생길 수 있는 어떤 운임이라든지 보험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추후에 발생되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과세 가격에서는 공제가 된다. 너무나 이제 당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 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것도 다 이제 포함이 되는데, 자, 수입 물품에 부과된 관세 이것은 당연히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국세가 여기에 같이 가산돼야 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은 공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공제가 안 되죠, 그죠? 반출되기 전에 그러한 것이 다 포함된 관세액을 납부를 하고 나오게 되니까 이런 것은 공제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연불 조건 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 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이렇게 되는데, 어떤 그 플랜트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한국에서 설치할 때,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을 한다든지, 그래서 또는 아주 거대한 중장비를 들여온다든지, 그럴 때 액수가 커가지고, 그죠? 일정한 정해진 기간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송금이 된단 말이에요.
송금이 되면 결국은 이 기간이 이제 많이 소요가 되니까 여기에는 이자가 발생되겠죠. 이자를 이제 수출자에게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것도 이제 통관이 다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에 하고는 상관없이 부과된 그런 장기간의 그 할부 금액에 있어서 부과되는 그러한 이자이기 때문에 바로 연불 조건 수입의 경우에는 그 수입 물품에 대한 그 연불이자는 바로 또 공제가 된다. 아주 이것도 뭐 거의 뭐 매회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문제인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 이제 공제되는 것들이라도 일단은 전체는 이 과세 가격의 범위에 포함을 시켰다가 그것을 공제를 한다는 거. 이것의 차이를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가산금액을 이제 조정하게 되는데 바로 그 가산금액이라는 것은 이렇게 실제 수입되는 과세 물건의 그 가격 이외에 또 더하거나 이제 빼야 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 수수료는 제외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물건을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뭐 카드를 갖고 이제 구매를 한다든가 뭐 수수료가 따라다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개료 누가 중간 상인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도와줬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지급되는 그런 커미션 이런 것들은 다 전부 다 이제 가산금액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수입자가 수출자가 또 이제 TV를 그죠? 한 대당 만약에 이제 100불에 이렇게 수출을 한다. 그런데 이 중간에 중개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중개상이 있었다면 수출자든 수입자든 이 중개상에게 커미션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뭐 한쪽에 받을 수도 있고 또 양쪽에 다 받을 수 있고요. 중개상이 그렇게 되면 원래의 마진 원래의 가격의 100불에다가 이 수출자는 일정한 이 중개 수수료를 또 포함을 시키겠죠. 그래서 뭐 101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로 물건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중개 수수료가 있는 것 이것 전부 다 가산금액에 포함이 된다. 그러나 이제 구매 수수료는 제외를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수입 물품과 동일치로 지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그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농업비 및 자재비로서 자,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이런 것들은 이제 용기와 액체가 따로 분리되어 왔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음식을 먹을 때 이제 뿌리는 그런 소스 같은 거, 자 그런 것들은 이제 큰 리터에 이제 플라스틱 통에다가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희석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소스를 만들게 되고 또 간장 같은 거, 근데 원액이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희석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판매용품을 만들게 되죠. 바로 이렇게 이제 수입되어 오는 물건, 그러니까 원액이나 그것을 담아야 되는 용기나 결국 이제 같은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 용기의 병값을 지불하는 것,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그 물품을 보시 창고에서 나중에 창고 안에서 그것을 따로 분리해서 포장을 한다면 그때 들어가는 포장비 그리고 노무비 그런 것들 전부 다 여기에 이제 구매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이니까 역시 그것도 과세 금액에서 가산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생산 및 수출 거래에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할 때는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 그래서 원래가 100불이었는데 일부러 이것을 인하해가지고 뭐 90불에 이렇게 수출을 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적정 과세 가격에서 여기서 마이너스 10불의 차액이 생기게 되죠. 결국 이것은 뭐예요? 원래의 과세 대상은 100불이었는데 10불의 차액이 빠짐으로써 이것도 적정 과세가 되지 않겠죠. 즉 관세액 확보에는 이것은 별로 이제 좋지 않은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0불에 대한 그 관세액을 더 징수를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요 인하 차액, 그 인하 차액 요것도 바로 과세액에 이제 부과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허권, 시정제한권 이것도 다 이제 말씀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입 물품의 전매 처분 사용에 따른 수익 금액 중 판매자에게 이제 이용하는 비용 이런 것들은 뭐냐면 구매자가 이제 물품을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했는데 초기에
이 판매자가 이 구매자의 어떤 판촉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쪽에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비용을 이제 이렇게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 또 판매자에게 일정 부분을 이제 줘야 된다면 바로 그런 것도 처음에 수입되어 오는 그러한 물건에 그런 판촉 활동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가산을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그 판촉 활동에 대해서 판매자가 자금을 이제 소유를 했다라면 바로 그 수출 물품에 그것을 가산함으로써 그것을 이 금액을 이제 상쇄하려고 하게 되겠죠. 그게 결국은 바로 이러한 비용도 수입 물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제 요소가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을 다 드렸어요. 포함은 되지만 결국은 공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제 뭐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가 또는 공제되는가 공제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사실 물어보는 이제 그런 그 시험 문제도 이제 종종 출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제1 방법으로 이렇게 과세를 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그럼 다른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수입 신고서를 처음에 수입 신고서를 이제 작성을 할 때는 이렇게 이런 페이퍼가 있어요. 페이퍼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뭐 수입자 뭐 LC 번호 그런 것들이 이제 쭉 기재가 돼 있고 그다음에 과세평가 방법 해가지고 제1 방법, 제2 방법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1 방법에 했다면 뭐 지급해야 거나 지급해야 될 요소 그래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이제 쭉 기재를 하게 되죠. 대부분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관세사분들이 이제 이런 일을 해가지고 세관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수입 신고서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떤 페이퍼를 들고서는 뭐 세관에 직접 방문해가지고 그것을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요즘 이제 그런 거 다 사라졌고요. 전부 다 EDI 반드시 EDI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DI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관에서는 접수를 안 해도 EDI라는 것은 하나의 전산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이러한 일정한 그 폼이 있고 정해진 폼이 있고 그 해당 사항을 이렇게 기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세관으로 바로 이제 전송을 하게 되면 수입 신고가 그냥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제1 방법으로 그것을 관세 평가를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초한 과세 가격의 결정 방법을 따른다 해서 이것이 제2 방법인데 A라는 상표의 MP3 플레이어를 과세를 해야 되는데 바로 1회 방법을 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거와 똑같은 물건, 그죠? 똑같은 물건, 동종, MP3 플레이어고 같은 물건이고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이 된 그 물건하고 같은 품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품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러한 물품이 어떻게 거래가 되었는가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2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도 결정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면 다음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그것이 제3 방법. 그래서 유사 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 가격의 결정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 A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면은 그 다음에 B 회사가 이와 유사한 그러한 제품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수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수입되었을 때 그때 이제 부과된 그러한 관세 방법을 가지고 적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 동질 물품 그리고 유사 물품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동질 물품이라는 것은 같은 MP3 플레이어에다가 같은 기능을 똑같이 갖고 있는 것이고 유사 물품은 이것과 스타일은 다르지만 MP3 플레이어는 플레이어지만은 약간의 기능이 다르고 아주 가장 흡사한 똑같진 않지만 가장 흡사한 그런 물품이 바로 유사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요것의 그 차이도 잘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 그 제3 방법에 있어서 거래 가격의 그 요건을 이렇게 보시면은 다른 것들은 뭐 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해당이 되면 안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바로 이제 어떤 물품이 어떤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국제 시세에 연동돼가지고 처음에 이제 선적을 해가지고, 수입을 했는데, 그 수입 시기까지에 그때 가격이 이제 처음에 어떤 물품이 이제 100불이었는데, 이것이 들어와 보니까 뭐 120불이 되었다든지, 그러니까 환율이라든지 국제시세에 연동돼가지고 같이 값이 뛰거나 내린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것들,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단계, 그리고 거래 수량, 운송거리, 운송 형태 등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당연히 이제, 운송거리가 늘어나게 되면 또 역시 이제 운임이 많이 이제 부과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운송 형태, 뭐, 비행기로 오느냐, 선박으로 오느냐, 그것에 따라서, 양자 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하게 된다. 만약에 이 100불, 선박으로 운행했을 경우에는 100불인데 비행기로 오게 되니까 바로 150불이 되더라. 그렇게 되면 이 운임 차액을 이제 운임 차액이 이제 50불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차액을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부과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복수 가격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두 개의 가격이, 거래 가격이 둘 이상 있다. 이런 모델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이, 이러한 물품들이 이제 가장 유사한 물품의, 당해 물품과 이제 가장 유사한 이런 물품일 때는 두 가격을 기초로 하고, 그 다음에 거래 내용 등이 아까 이렇게 별도로 조사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거래 내용들 같은 물품이 이제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해서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 이런 물건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이, 과세 가격이 뭐 100불이었고, 이것이 95불이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가장 낮은 것에다가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어떤 그 수출과 수입에 대해서 이제 동등한 이제 균형을 유지하고, 그리고 어떤 그 통상 마찰을 이제 줄이는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서 바로, 동종 물품에 그다음에 두 가지 이상의 거래 가격이 있을 때 그때는 바로 가장 낮은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그 실무상으로는 너무 지나치게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일반 관세를 이제 때려버리죠. 이렇게 두 어떤 물건이 이렇게 복수 가격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95불이 아니고 한 60불 정도 이렇게 됐다. 그렇게 되면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런 것을 이제 딱 무시해버리죠. 이게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너무 저평가되어 있으면 딱 무시해버리고, 바로 여기다가 기준을 해가지고 이제 관세액을 매겨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4, 5, 6번 같은 것은 이제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에는 어떤 사항이 해당되는가 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깊이 또 연구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 환율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 과세 물건이 있으면은 거기에 적용되는 화폐의 단위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과세 환율을 따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달러를 기준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과세 가격과 과세율을 곱하게 되면 바로 이제 이것이 관세액이 나오게 되죠. 이 공식을 이제 잘 아시게 되겠는데, 이것은 이제 외국 통화를 이제 내국 통화로 환산하여 그 환산 금액에 관세를 곱하여 관세액을 산출한다. 근데 송장 금액에 이것이 뭐 N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이제 원화로 환산을 하고 그다음에 달러로 기재가 되겠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원화로 다시 환산해가지고 이것을 관세액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이제 과세 환율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과세 환율을 이제 결정할 때는 그러면 어느 시점에 환율을 가지고 적용하게 되느냐. 이것이 만약 현재 1불당 뭐 1,200원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지금 이제 적용을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수입 신고가 수리되고 나면은 15일 내에 지정장시장에서 이 물건을 이제 반출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수입자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을 때 가만히 달러 환율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계속 그죠? 환율이 떨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돈이 강세를 보인다고 해서 이것이 뭐 1,000원이 될 것 같고 이 15일 기간 내에 뭐 900원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수입 신고를 자꾸 늦추게 되면
점점 더 이득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것.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세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세액을 징수하는 액수가 작아지겠죠, 그죠? 바로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입 신고를 하는 그 전주에 환율을 이제 평균을 내가지고 관세청장이 그 유를 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입 신고를 하는 날이 화요일이다. 이렇게 되면 역산을 하죠. 그래서 역산을 해가지고 그 월요일 되겠죠. 월요일, 그 다음에 금,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한 주가 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그 어떤 환율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쓰면 그것의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것을 바로 관세율을 매길 때 그것을 이제 과세 환율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가격 신고를 하게 되면 원래 이 가격 신고라는 것은 이제 수입한 사람, 즉 납세 의무자가 이것을 스스로 결정을 해가지고 신고를 해야 된다. 뭐 관세청에서 그래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신고를 해서 수입 신고를 이제 신청을 하게 되고 거기서 따라서 적정하게 그것이 관세액이 책정이 되는지를 심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수입 신고를 이제 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격 신고를 해야 되는데 모든 물품이 전부 다 가격 신고의 대상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신고를 이제 생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보시면 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수입하는 물품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다 읽어보시면은 전부 다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정가격 신고 대상이 있는데 잠정가격 신고 대상이라는 것은 이제 물품이 수입이 돼가지고 수입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수입 신고를 한 시점까지 어떤 그 가격이 이제 결정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거래 가격이 이제 결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 과세액을 이제 부과했을 때 그때 잠정적으로 예측되는 가격 그러니까 이렇게 잠정 가격으로 확정 가격은 아니고 이것은 이제 반대는 이제 확정 가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 100불일 것 같다. 어떤 물품이 100불일 것 같다. 잠정적으로. 그러나 이게 나중에 이것이 이제 확정 가격이 되면 또 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잠정 가격으로 통관을 하고 나중에 그 가격이 이제 확정되면은 그때 바로 수입 신고를 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제 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잠정 가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 해당되냐면 바로 오일이라든지 석유, 그다음에 이제 광물, 그 다음에 이제 곡물 등의, 1차 상품,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철금속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수출국의 그 환율에 연동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처음에 이제 매매 계약을 작성할 때, 이 수입 대금을 이제 결제해야 될 그 날이 만약에 뭐 3월 5일이다. 3월 5일인데 처음에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때는 어떻죠? 뭐 1월 5일이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봤을 때 3월 5일날 이제 결제를 한다. 그렇게 되는데 물건은 2월 달에 이미 들어왔단 말이에요. 2월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물건이 이제 통관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수입 신고를 수리한 시점에 과세액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3월 5일날 이제 결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것이 어떤 1차 산물이나 이런 비철금속 같이 수출의 환율에 연동되어 있으면, 바로 이제 가격이 이렇게 어때요? 등락을 하겠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러한 물품에 바로, 잠정 가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 가격이 정해졌을 때, 그때 이제 수입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잠정 가격 신고제들을 이제 왜 도입을 하게 됐냐면은 원래는 그 수입자가 이제 수입을 할 때 수입자가 스스로 납부세액을 신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러한 경우 그죠? 이렇게 확정 가격을 낼 수 없을 경우에 그때 스스로 신고를 해가지고 잠정 가격을 하겠다고 그렇게 신고했는데 나중에 납세 신고한 그러한 세액에 대해서 이제 부족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20%의 가산세가 이제 부과가 되죠.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잠정가격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잠정가격으로 이제 부과된 세액에 대해서 세관에서 봤을 때 이것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이 신고세액에 다시 또 20%의 이런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것은 상당히 그 비합리적인 조치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잠정가격 신고 대상에서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잠정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2년을 초과할 수는 없죠. 이것이. 그래서 이제 그 잠정가격에 대해서 확정 신고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확정 가격의 신고 시점을 또 연장하고 싶다. 그럴 때도 역시 다시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합의 4년까지는 이제 가능하겠죠.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런 것도 혹시 시험에 이제 출제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잠정 가격 신고 대상에서 확정 가격을 신고할 때까지의 그 기간은 바로 2년까지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한 번 더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당초 수입, 그 기준이 근데 당초 수입일이에요. 이것이 당초의 그 수입일로부터 수입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세법 두 번째 시간을 마치고요. 세 번째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